6살이 자기가 나쁜 아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죽은 게 자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아이 가방에 이걸 몰래 넣었죠. 재혼한 사위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상처투성이가 된 6살 손녀. 66세 할머니가 숨긴 녹음기에 담긴 충격적 음성.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잖아. 소방관으로 존경받던 사위. 하지만 녹음된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손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운 2월 저녁, 인천 강화 포구시장은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하늘은 이미 어둑해지기 시작했죠. 시장 한 구석 좌판에서 복자는 마지막 남은 젓갈 몇 통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6살이 된 그녀의 손끝은 차가운 바람에 감각이 무뎌질 만큼 시려웠어요. 아이고, 오늘도 반밖에 못 팔았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복자는 빨간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죠. 옆 좌판 김 사장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복자 씨, 서아는 잘 지내? 복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외손녀 서아를 생각하면 늘 그랬습니다. 딸 지은이가 떠난 지 2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아이는 엄마를 찾곤 했으니까요. 좌판을 모두 정리하고 낡은 경차에 짐을 실은 복자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 암백미러에는 지은이가 생전에 매달아둔 작은 인형이 흔들리고 있었죠. 복자는 그 인형을 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아, 내 딸 잘 돌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집까지는 15분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자는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사위 도연이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안도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7층 복도를 걸어가는 복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서아가 TV를 보거나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을 시간인데 말이죠. 서아야, 할머니 왔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6살 서아였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고개를 묶고 있었죠. 복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전등 스위치를 켰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 드러난 서아의 모습에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의 볼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작은 손은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무슨 일이야? 왜 울었어? 복자가 다가가 손을 내밀자 서아는 더 움츠러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나 나쁜 아이야. 그 순간 복자는 아이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두려움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장난치다 혼났거나 실수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느껴졌죠. 시선을 돌려보니 식탁 위에는 반쯤 마신 딸기 우유 팩과 사탕 몇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들이었지만 오늘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았어요. 복자는 천천히 서아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조심스럽게 서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고 뒤로 빼버렸습니다. 서아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뭐가 그렇게 무서워? 서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화났어요. 내가 잘못해서. 복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위 도연이가 아이에게 화를 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서아가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뭘 잘못했는데? 할머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죠. 복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거기엔 사위의 메모가 자석으로 붙어 있었어요. 금요일 저녁 6시 이후엔 아빠 집으로 보낼 것. 글씨체는 평소보다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복자는 메모를 보며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걸 느꼈어요. 도연이가 서아를 데려가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새엄마 다인이와 잘 지내고 있을까? 거실로 돌아온 복자는 서아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그 순간 복자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 어딘가에, 아니 서아의 삶 어딘가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요. 창밖으로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맴돌았어요. 복자는 서아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지만 할머니 품에서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죠. 서아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무서워하지 마. 하지만 복자 자신도 무엇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이 어린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는 서아가 밤새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복자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어제 서아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인데 한 남자의 얼굴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는 작게 웅크린 아이가 그려져 있었죠. 복자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서아가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는 아이에게 복자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할 뿐 제대로 먹지 못했죠. 서아야, 맛이 없어? 할머니가 다른 거 해줄까?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배가 안 고파요. 복자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좌판을 펼치며 옆가게 경비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70대 초반의 경비 아저씨는 늘 복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곤 했죠. 복자 씨, 오늘도 서아 유치원 데려다주고 왔어요? 네, 그런데 요즘 아이가 자꾸 기운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에요.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은 말이야, 아이들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말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 막는 게 사랑이래요. 옛날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 복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막는 게 사랑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엇을 막아야 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무엇을 막고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시장에서 복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 지은이가 죽은 지 2년이 흘렀죠.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6개월 만에 떠났습니다. 그때 서아는 4살이었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것도 죽음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나이였죠. 사위 도연이는 1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새아내 다인이는 31살로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여자였어요.
처음엔 서아에게도 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죠. 복자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서아가 아빠 집에 다녀온 날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마다 아이의 상태를 간단히 메모해 두었죠. 밥 안 먹음, 악몽, 울음, 말 없음 같은 단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복자는 잠시 좌판을 비우고 서아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유치원 상담실에서 만난 20대 후반의 젊은 선생님은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서아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요. 혼자 구석에 앉아서 그림만 그리고 있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리나요? 선생님은 서랍에서 서아의 그림 몇 장을 꺼냈습니다. 모든 그림에서 사람들의 눈이 지워져 있거나 아예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한 구석에는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 아이가 무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특히 눈을 그리지 않는 건 시선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복자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선생님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시장으로 돌아온 복자는 좌판 정리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가 되기 전에 집에 가서 서아를 맞이하고 싶었어요. 짐을 싸며 경비 아저씨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막는 거다. 그 문장이 귀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복자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막아야 하는지 말이죠. 비록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서아를 지켜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복자는 서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서아야, 할머니가 항상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는 너를 지켜줄 거야. 서아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빠 집에 가기 싫어요. 그 순간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살아있었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딸을 대신해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복자는 서아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는 조금씩이지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물었죠. 할머니, 엄마는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서아를 지켜보고 있어.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다 알겠네요. 내가 나쁜 아이라는 것도. 복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차가웠어요. 서아야, 넌 절대 나쁜 아이가 아니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서아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죠. 복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복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말이 맴돌았어요.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 막는 거라고. 이제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고. 창밖에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복자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뭔가를 시작하겠다고. 금요일이 왔습니다. 복자는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은 서아를 사위 도연이 집으로 데려다 줘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매주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서아는 아빠와 새엄마가 사는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건 도연이가 정한 규칙이었죠. 오전 10시 복자는 서아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아이가 아빠 집에 가져갈 간식을 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아는 평소 좋아하던 과자나
젤리 앞에서도 시큰둥했습니다. 서아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이잖아. 가져갈래?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트를 나오는 내내 아이는 말이 없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복자는 서아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2벌, 속옷, 양말,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까지 넣었죠. 가방을 싸는 동안 서아는 거실 한 구석에서 색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항 모양을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오후 4시 복자는 서아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도연이가 사는 곳은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였어요. 39살의 도연이는 소방본부 구급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주변의 평판도 좋았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아빠였습니다. 차 안에서 서아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복자는 백미러로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너무 조용한 서아가 걱정스러웠죠. 서아야, 아빠 집에서 재미있게 놀다 와. 일요일에 할머니가 데리러 갈게. 서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도연이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복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법적으로 도연이는 서아의 아버지였고 양육권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복자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다인이 나타났습니다. 31살의 다인이는 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서아야 왔구나. 다인이가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아이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도연이는 어디 있어요? 아직 근무 중이에요. 저녁 7시쯤 들어온대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이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지만 왠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한쪽 벽에는 다인이가 운영하는 빵집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29살의 청년이었어요. 다인이의 남동생 태민이었죠. 누나, 카메라 충전기 어디 있어? 태민이는 어깨에 큰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영상작가로 일한다고 들었는데 자주 이 집에 드나드는 것 같았어요. 아, 어머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태민이가 인사를 했지만 복자는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아에게 향할 때 아이가 다인이 뒤로 숨는 걸 봤거든요. 복자는 서아의 가방을 내려놓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아야, 할머니 일요일에 꼭 올게. 알았지? 서아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놓기 싫다는 듯이 매달렸어요. 복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자는 현관문 옆에 붙어있던 번호키를 봤습니다. 1234라는 단순한 비밀번호였어요. 세 사람이 모두 알고 있는 번호였죠. 차로 돌아오는 길에 복자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마치 서아가 창문에서 자신을 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12층은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자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서아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저녁은 제대로 먹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밤 9시 복자는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인이가 받았어요. 어머님, 서아는 방금 잠들었어요. 저녁도 잘 먹고 아빠랑 놀다가 피곤했나 봐요. 하지만 복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서아가 이렇게 일찍 잠들 리 없었거든요.
평소엔 10시가 넘어야 겨우 잠드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날 밤 복자는 서아의 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의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복자는 스케치북을 펼쳐봤습니다. 최근에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갈수록 어두운 색이 많아지고 있었죠. 한 장의 그림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큰 집안에 3명의 어른과 1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만 구석에 작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 옆에는 토끼 인형이 함께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토요일 복자는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유치원 학부모 중 한 명이 복자의 좌판에 들렀습니다. 서아 할머니, 어제 서아 아빠 집 근처에서 봤는데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 있나요?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별일 아니에요.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하느라 그랬나 봐요. 대충 둘러댔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복자는 좌판을 일찍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7시 복자는 참다 못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도연이가 받았어요. 장모님, 서아는 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통화는 1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도연이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거든요. 복자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고민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직감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을 뿐이었죠. 일요일 오후 2시 복자는 서아를 데리러 도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틀 만에 아이를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하지만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복자는 휴대전화를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죠. 다인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복자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1234. 문이 열리자 집안이 조용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서아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부어 있었고 눈은 울어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서아야, 무슨 일이야? 아빠는 어디 있어? 서아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복자가 아이를 안으려 하자 서아가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어요. 그때 복자는 아이의 팔에 있는 작은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했어? 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다인이 나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네요. 도연이는 급한 일로 나갔어요. 복자는 다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 팔에도 멍이 들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인 씨,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서아가 왜 이렇게 울었죠? 다인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서아가 그냥 엄마 보고 싶다고 울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복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깨진 컵 조각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있었고 벽에는 무언가 부딪힌 듯한 자국이 있었어요. 복자는 서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서아 데리고 갈게요. 짐 챙겨줄래요? 다인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서아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복자가 서아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태민이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카메라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셨네요. 서아야, 잘 가. 태민이 서아에게 손을 흔들자 아이는 할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태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집을 나와 차에 오르자마자 서아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삼촌 오면 싫어. 할머니, 나 아빠 집에 안 가면 안 돼? 복자는 백미러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아의 작은 어깨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복자는 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가서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아야, 무서운 일이 있었어? 할머니한테 말해줄 수 있어? 서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새엄마한테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삼촌이 와서 나한테 이상한 놀이하자고 했어요. 복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놀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서 참았어요. 집에 돌아온 뒤 복자는 서아를 목욕시켰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아이가 조금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목욕을 시키면서 복자는 아이의 등과 다리에도 작은 멍들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녁을 먹인 후 서아를 재웠지만 아이는 계속 뒤척였어요. 한밤중에는 울면서 깨기도 했습니다. 싫어. 가지 마. 할머니.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아이를 안고 토닥여주며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서아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동네 소아과에 데려갔어요. 의사는 아이를 진찰하고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멍들이 우연히 생긴 것 같지 않은데요. 복자는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 아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사는 진료 기록을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상처는 심각하지 않지만 아이의 정서 상태가 걱정됩니다.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병원을 나온 복자는 서아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할머니 곁에 있어서인지 조금은 편안해 보였어요. 점심때 복자는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서아와 함께 있었어요. 아이는 거실에 앉아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 그린 그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커다란 남자가 작은 아이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고 아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장모님, 서아 유치원에 안 갔다면서요? 왜 맘대로 하세요? 목소리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복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도연아, 어제 서아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고 몸에 멍도 들어있어. 그건 애가 놀다가 다친 거예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복자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 도연이 아이의 아버지였으니까요. 그날 밤 복자는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장 경비 아저씨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랑은 막는 거라고. 이제 정말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아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자신이 나서서 막아야 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복자는 잠든 서아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아이는 토끼 인형을 꼭 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남아 있었죠. 서아야,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약속해. 복자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뭔가 행동을 시작하겠다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화요일 아침, 복자는 잠을 제대로 못 잔 채 일어났습니다. 밤새 고민했어요. 서아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건 분명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서아는 여전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죠. 유치원에 서아를 데려다 준 후 복자는 시장으로 가는 대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 앞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복자는 결국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다가 연결됐어요. 도연아,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장모님, 전 지금 근무 중이에요. 무슨 할 말 있으시면 짧게 하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사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서아가 요즘 너무 불안해해. 아빠 집에 가기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도연아,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니? 장모님,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애들은 다 그런 시기가 있어요. 괜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복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의 태도가 너무 방어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오후가 되자 복자는 동네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파출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약 자신이 오해하는 거라면 어떻게 하죠? 도연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복자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딸 지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지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아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은아, 내 딸을 내가 지켜야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복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애초에 서아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겠죠. 저녁이 되어 서아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을 때 담임 선생님이 복자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오늘 서아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친구가 아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울면서 아빠가 무섭다고. 복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아, 요즘 아빠가 일이 바빠서 좀 예민한가 봐요. 제가 잘 달래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아빠 집에 또 가야 해요? 왜? 가기 싫어?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복자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방법, 증거 수집 같은 단어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막막해졌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는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글들이 많았거든요. 수요일 아침 복자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장에 나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아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점심때 복자는 오랜 친구인 미자를 만났습니다. 미자는 복자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복자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복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아의 상태, 도연의 태도, 자신의 의심들을 하나씩 털어놨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거면 어떡해? 괜히 난리쳤다가 서아만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 미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말했습니다.
복자야, 내 직감을 믿어. 엄마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 그리고 아이를 지키는 게 먼저야. 하지만 복자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할까, 아니면 직접 증거를 찾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목요일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찾기로요.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찾을지 막막했습니다. 도연의 집에 몰래 들어갈 수도 없고 서아에게 계속 캐물을 수도 없었어요. 복자는 전자제품 가게를 지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녹음기. 작은 녹음기를 사서 서아의 가방에 넣으면 어떨까요? 하지만 그것도 망설여졌어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게 옳은 일일까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복자는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서아를 도연의 집에 보내야 하는 날이었죠. 복자는 아침부터 속이 뒤틀렸습니다. 서아도 평소보다 더 우울해 보였어요. 할머니, 오늘 꼭 가야 해요? 서아의 간절한 눈빛에 복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요. 서아야, 할머니가 일요일에 일찍 데리러 갈게. 약속해. 그 순간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반드시 행동하겠다고. 더는 망설일 수 없었어요. 증거를 찾든 신고를 하든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점심 후 복자는 다시 전자제품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망설임 없이 들어갔어요. 작고 가벼운 녹음기를 하나 샀습니다. 손녀 목소리 좀 남기려고요. 점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지만 서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자는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손끝이 떨렸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녁 서아를 도연의 집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복자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켜진 상태로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서아야, 할머니가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어. 알지? 서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함이 복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복자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복자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 서아의 가방에 숨긴 녹음기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혹시 들켰을까? 제대로 녹음이 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복자는 거실로 나왔어요. 탁자 위에는 어제 산 녹음기와 똑같은 제품의 설명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3시간 연속 녹음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죠. 서아가 도연의 집에 도착한 후 3시간이면 저녁 9시까지는 녹음이 될 거예요. 오전 8시 복자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장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와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옆 자판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복자 씨, 오늘 몸이 안 좋아요? 얼굴색이 안 좋네. 복자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복자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녹음기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몰라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좌판을 정리하고 일찍 시장을 떠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검은색 옷들을 꺼내 입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면 어두운 색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작은 수첩과 펜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3시 복자는 도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맞은편 건물 1층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자리에서는 아파트 입구가 잘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던 복자는 오후 4시쯤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태민이었어요. 어깨에는 늘 그렇듯 커다란 카메라 가방을 메고 있었죠. 그가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본 복자는 수첩에 시간을 적었습니다. 순간 복자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태민이 카메라로 뭔가를 찍는 건 아닐까? 불법 촬영? 아니면 더 끔찍한 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카페를 나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멈췄어요. 혹시 마주칠지도 모르니까요.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1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66의 나이에 숨이 차올랐지만 복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12층 복도에 도착한 복자는 조심스럽게 도연의 집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도연인지 태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황급히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어요.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한 이웃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시 도연의 집 앞으로 돌아온 복자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 안에 사람이 있는데 왜 문을 열지 않는 걸까요? 복자는 비밀번호를 누르려다가 망설였습니다. 만약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하지만 서아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번호를 눌렀어요. 1234. 문이 열리자 복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안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발소리를 죽이며 안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태민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서아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다인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삼촌, 그만해요. 서아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모두가 놀라 복자를 쳐다봤습니다. 태민은 황급히 카메라를 내렸고 다인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다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서아에게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서아는 할머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온 거예요. 거실로 나온 그는 복자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모님, 왜 허락도 없이 들어오셨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도연아,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왜 애한테 이러는 거야?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복자는 서아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복자는 서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복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결국 물러섰어요. 집에 돌아온 후 복자는 서아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며 복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빠한테 말하지 마. 분명 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서아의 울음소리, 다인의 한숨소리도 들렸어요. 복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복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고. 서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을 완전히 밝혀야 했어요.
복자는 서아를 재운 후 거실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시장 사람들, 이웃들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달을 보며 다짐했어요. 지은아, 이제 시작이야. 내 딸을 지킬게. 공포와 의심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제 싸워야 할 때가 왔으니까요. 월요일 오전 복자는 서아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 약속한 시간에 맞춰 유치원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담임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복자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급하게 상담을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서아의 최근 그림들을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은 서랍에서 두툼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복자는 그림들을 보며 가슴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보세요. 처음엔 그냥 사람 얼굴에 눈을 안 그렸는데 최근엔 아예 눈 부분을 검은색으로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 그림 보세요. 선생님이 가리킨 그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큰 손이 작은 아이를 덮고 있었고 아이는 작은 점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 미술치료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그림은 아이가 심각한 공포나 불안을 느낄 때 나타난대요. 특히 눈을 지우는 건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복자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서아가 요즘 자주 아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져요.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서아가 아빠 집에서 돌아올 때마다 불안해하는 것, 몸에 멍이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을요.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해야 할 사안 같아요. 저도 의무신고자라서 할머니가 원하신다면 함께 신고할 수 있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함께 서아를 지켜주려 한다는 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유치원을 나온 복자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딸 지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은이 남긴 기록이 있을까 해서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지은이 투병 중에 쓴 일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2023년 8월 15일. 도연이 오늘도 화를 냈다. 내가 아프니까 짜증이 나는 모양이다. 서아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복자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지은이 살아있을 때도 도연은 이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 지은이 있어서 참을 수 있었던 거죠. 계속 읽어내려가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3년 10월 3일. 도연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물건을 던졌다. 서아가 놀라서 울었다. 내가 더 오래 살아서 서아를 지켜야 하는데. 엄마, 혹시 이 일기를 읽으신다면 서아를 부탁드려요. 복자는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를 닦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지은이 남긴 부탁이었어요. 이제라도 그 부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지은의 낡은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충전기를 꽂아 전원을 켜보니 음성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복자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저 지은이에요. 도연이 요즘 너무 무서워요. 제가 아프니까 화를 내는 건 이해하는데 서아한테까지 소리를 질러요. 엄마, 혹시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서아를 꼭 지켜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힘이 없고 지쳐 있었습니다. 복자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그때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저녁이 되어 서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 복자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아야, 할머니가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 서아는 할머니 품에서 작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날 보고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서아를 사랑하고 있어. 그날 밤 복자는 지은의 일기장과 휴대전화를 정리했습니다. 이것들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도연이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유치원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아동보호기관에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네, 할머니. 오늘 오후에 같이 가요. 서아를 위해서라면 뭐든 도와드릴게요. 복자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부탁을 지켜야 했고 무엇보다 서아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복자는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녹음 파일, 일기장, 음성 메시지, 그리고 서아의 그림들. 이 모든 걸 가지고 싸울 거예요. 점심때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복자 씨, 요즘 표정이 달라 보여요. 뭔가 결심한 얼굴이네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그 아이 지키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어요.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개입이니까요. 경비 아저씨는 복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할머니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그 아이를 지키겠어요. 복자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어요.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수요일 오전 복자는 시장에서 특별한 모임을 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을 좌판 뒤편으로 불러 모았어요. 김 사장, 경비 아저씨, 그리고 배달 일을 하는 젊은 청년까지 5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께 부탁이 있어요. 우리 서아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복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모두 분노했습니다. 특히 자신도 어린 딸이 있는 김 사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복자 씨,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복자는 수첩을 꺼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이네 아파트 주변을 감시해 주세요. 특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누가 드나드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배달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자주 배달 가요. 오늘부터 주의 깊게 살펴볼게요. 이렇게 복자의 정보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목요일 오후 첫 번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배달 청년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오후 3시쯤 그 카메라 가방 든 남자가 또 들어갔어요. 4시 반쯤 나왔는데 표정이 이상하게 들떠 있더라고요. 복자는 시간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미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복자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맞은편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며 감시했어요. 오후 3시 10분 태민이 나타났습니다. 카메라 가방은 여전히 들고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검은 봉투를 하나 더 들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태민이 들어간 후 10분을 기다렸다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야 할 감시 카메라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8층에서 이웃 주민을 만났습니다. 복자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어머, 복자 씨 아니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아, 우리 서아가 여기 있어서요. 혹시 12층 소리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이웃 주민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집이요?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특히 금요일 밤엔 더 심해요. 어제도 밤 11시쯤 쿵쿵 소리가 나서 복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싸운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토요일 복자는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서아를 데리러 갔을 때 냉장고를 열어보니 딸기 우유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딸기 우유를 좋아했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서아야, 딸기 우유 마셨어?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삼촌이 가져갔어요. 맨날 가져가요. 복자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태민이 아이의 우유를 가져가는 걸까요? 일요일 저녁 복자는 녹음기의 내용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자세히 들어보니 이상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 같은 게 계속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쁘게 웃어봐.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분명 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카메라로 뭘 찍고 있는 걸까요? 월요일 복자는 유치원 담임 선생님과 함께 아동보호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상담사는 복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녹음 파일은 좋은데 시각적 증거도 있으면 좋겠네요. 복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시각적 증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화요일 오후 복자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연이 근무 중이고 다인이 빵집에 있는 시간에 집에 들어가기로 한 거예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오후 2시 복자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1234 문이 열리자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복자는 먼저 서아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 안을 둘러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천장 구석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요.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설마 카메라는 아니겠죠? 복자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복자는 충격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는 황급히 의자에서 내려와 옷장 안으로 숨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태민이었어요. 서아야, 삼촌이야. 놀러 왔어. 하지만 서아는 유치원에 있을 시간이었죠. 태민은 혼자 중얼거리며 서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자는 옷장 틈으로 지켜봤어요. 태민은 카메라를 꺼내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조용히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가 될 거예요. 10분쯤 지나자 태민이 나갔습니다. 복자는 옷장에서 나와 빠르게 집을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중요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자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어요. 할머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직접적인 가해 장면이 있어야. 복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거예요. 수요일 복자는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열린 창문으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잖아. 아빠한테 말하지 마. 저 목소리는 도연이었습니다. 사위가 아이에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됐어요. 저 남자가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복자는 서아를 씻기다가 또 다른 멍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팔뚝 안쪽에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선명했어요. 복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어요. 태민이 아이에게 무언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고. 서아야, 이거 누가 그랬어? 삼촌이 그랬어? 서아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복자에게는 긍정으로 들렸어요.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작은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서아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곧바로 시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오늘은 태민과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전 10시 복자는 아파트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태민이 내렸어요. 평소처럼 카메라 가방을 들고 있었죠. 복자는 태민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너 우리 서아한테 뭐 했어? 태민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바뀌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내가 다 알아. 내가 서아 방에 카메라 설치한 것도 애한테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복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잠시 복자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지나가려 했어요. 복자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대답하고 가. 그 순간 태민이 복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복자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태민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복자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복자는 경찰서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서아의 멍사진과 녹음 파일, 그리고 카메라 영상까지 가져갔어요. 이 증거들 보세요. 분명히 학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젊은 경찰관이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일단 신고 접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복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복자에게 도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장모님, 태민이한테 왜 그러셨어요? 우리 집 일에 왜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도연아, 서아가 위험해. 내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장모님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태민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서아도 잘 따르고요. 복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금요일 복자는 하원 시간에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서아를 데리고 나오는데 아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할머니, 오늘 아빠 집에 안 가도 돼요? 왜? 가기 싫어?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에 부딪혔어요. 여기요. 서아가 가리킨 곳은 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멍은 절대 문에 부딪혀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복자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서아야, 할머니한테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 정말 문에 부딪힌 거야? 서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삼촌이 팔 잡았어요. 사진 찍는다고. 복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서아가 입을 연 거예요. 사진? 무슨 사진? 몰라요. 그냥 이쁜 포즈 하래요. 싫다고 하면 화내요. 복자는 눈물을 참으며 서아를 달랬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태민이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토요일 복자는 아동보호기관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서아의 진술을 전하자 상담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건 긴급 사안이에요.
월요일에 현장 조사를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불안했습니다.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한다니.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일요일 오전 복자는 도연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아를 데리러 온 게 아니라 증거를 더 찾기 위해서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이 엎어져 있었고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안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인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다인이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어요. 다인 씨, 무슨 일이에요? 다인은 복자를 보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못 참겠어요. 도연이가, 태민이가, 다인의 말은 울음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집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온 거예요.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장모님, 또 왜 오셨어요? 도연아, 이게 뭐니? 다인 씨한테 왜 이런 거야? 도연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복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아는 내 손녀야. 내가 이런 식이면 서아 못 맡겨. 도연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장모님, 우리 가정 망치지 마세요. 서아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복자는 절규했습니다. 지은아, 내 아이를 지켜줄게. 그 순간 복자는 깨달았습니다. 태민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었던 겁니다. 월요일 아침 복자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젯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다는 거였습니다. 복자 씨, 인터넷에 복자 씨 욕하는 글이 돌아다녀요. 뭔가 잘못 퍼진 것 같은데. 김 사장이 보여준 휴대전화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카메라 가방 든 남자를 의심하는 할머니의 망상이라는 제목으로 복자가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다는 내용이었어요. 복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쓴 걸까요? 댓글에는 복자를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어요. 오전 10시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장모님, 우리 가정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태민이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자요. 장모님 때문에 우리 다인이도 빵집 문을 닫았어요. 복자는 항변하려 했지만 도연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점심 무렵 복자는 아동보호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장 조사를 나가려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아버지 쪽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퍼진 글 때문에 신고의 신빙성도 의심받고 있어서 복자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화요일 복자가 시장에 나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가 사위 집안 망친다더라. 애 아빠가 소방관인데 그런 사람이 나쁜 짓을 하겠어? 복자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좌판에 앉아 있는데 손님도 뜸해졌어요. 평소 친하던 이웃도 인사를 피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복자는 서아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다가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명함을 내밀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남도연 씨의 변호사입니다. 할머님께서 계속 허위 사실을 유포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변호사까지 고용했다니요. 허위가 아니에요. 우리 서아가 학대받고 있어요. 변호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추측과 의심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복자는 녹음 파일을 언급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머님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목요일 복자의 집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이 복자를 명예훼손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는 거였어요. 할머님,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복자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몇 시간 동안 질문을 받았어요. 복자는 서아를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냉담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고 소문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금요일 아침 복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녹음 파일 일부가 지워져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도연이 서아에게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말한 부분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지운 걸까요? 복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던 걸까요? 오후가 되자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도 압박을 받고 있어요. 원장님이 이 일에서 손을 떼라고. 그리고 서아 아버지가 오늘 와서 아이를 전학시킨대요. 복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아를 지킬 방법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토요일 빵집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복자는 다인을 만나려 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도연의 아파트로 찾아갔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복자는 아파트 경비실로 갔습니다. 나이든 경비원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윗선에서 압박이 들어와서요. 그 집 일에는 관여하지 말라고. 일요일 복자는 서아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서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복자는 집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경찰도 심지어 법까지 도연의 편이었어요. 소방관이라는 직업, 겉으로 보이는 성실한 이미지가 모든 진실을 덮어버렸습니다. 월요일 새벽 복자는 악몽에서 깼습니다. 서아가 울면서 도움을 청하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복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 어딘가에서 서아가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복자가 전화를 받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서아예요. 복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힘이 없었어요. 서아야, 어디 있어? 괜찮아? 하지만 전화는 곧 끊어졌습니다. 복자는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복자는 절망감 속에서도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의심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다는 거리요. 진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복자는 경찰서에서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서류를 넘기며 사무적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조사 결과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기각됐고 오히려 할머니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복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아의 멍, 녹음 파일, 그림들, 이 모든 게 증거가 아니라는 건가요? 하지만 아이가 직접 말했어요. 삼촌이 사진 찍는다고.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쪽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 할머니가 아이를 유도 신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복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복자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복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복자는 도연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우리 가정을 망쳤습니다. 서아는 이제 장모님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복자는 전화를 걸어봤지만 차단되어 있었어요. 다인에게도 심지어 유치원에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거였어요. 목요일 아침 복자는 시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였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서아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후가 되자 친구 미자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겨우 일어난 복자는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복자야, 이게 뭐니? 밥은 먹었어? 미자는 복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복자는 친구의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미자야, 내가 잘못한 걸까? 서아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복자야, 넌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야. 하지만 미자의 위로도 복자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서아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금요일 복자는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도연이 양육권을 완전히 가져가고 복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법원의 결정문도 함께 있었습니다. 복자는 편지를 읽다가 손에서 놓아버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토요일 밤 복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아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서아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복자가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다인이었어요. 다인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온몸을 떨며 말했어요. 어머님, 도와주세요. 복자는 다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자 다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이 맞았어요. 도연이가, 태민이가 아니라 도연이가 진짜예요. 복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도연이가 뭘 했다는 거야? 다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가 서아를 학대해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태민은 그걸 막으려다가. 복자는 충격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태민은 서아를 지키려고 했어요. 카메라는 증거를 모으려고. 하지만 도연이가 다 지워버렸어요. 복자는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잘못된 사람을 의심하고 진짜 괴물을 놓쳤던 겁니다. 일요일 새벽 다인은 복자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복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다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거 태민이가 모은 거예요. 가방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서아의 멍든 모습, 도연이 아이를 거칠게 잡는 장면, 그리고 서아가 구석에서 우는 모습들이었어요. 복자는 사진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왜 이제야? 다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도연이가 저도 때리고. 하지만 이제 못 참겠어요. 서아를 구해야 해요. 그때 복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복자가 받자 작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서아예요. 아빠가 무서워요. 복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서아야, 어디 있어? 할머니가 갈게.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복자는 다시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복자는 거실에 앉아 서아의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눈 없는 남자, 그건 태민이 아니라 도연이었어요. 아이는 처음부터 진실을 그리고 있었는데 복자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복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젠 끝까지 간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고 이제야 진짜 적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요. 월요일 새벽 3시 복자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녹음기, 사진들, 그리고 지은의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어요. 다인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복자는 한시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복자는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었어요. 이번엔 선입견 없이 모든 소리에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놓쳤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전 부분에는 다인의 다정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아침 먹자.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오후엔 태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삼촌이 지켜줄게. 아빠한테는 비밀이야. 복자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태민이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건 아이를 위협한 게 아니라 보호하려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대의 녹음.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병들었잖아. 내가 말 안 들어서 엄마가 죽은 거야. 복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 지운 줄 알았는데 파일 깊숙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도연이 서아에게 끔찍한 죄책감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다인이 깨어났습니다. 복자는 다인에게 녹음을 들려줬어요. 다인은 들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겁쟁이였어요. 처음엔 눈치챘는데 무서워서 모른 척했어요. 복자는 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함께 서아를 구하자.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연이는 밤마다 서아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에게 계속 엄마 얘기를 해요. 내가 나쁜 아이라서 엄마가 떠났다고. 복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극치였어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심는다니. 오전 8시 복자는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지만 3번째 시도에서 연결됐어요. 태민 씨, 저 서아 할머니예요.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태민 씨가 서아를 지키려 했던 거였죠? 네. 하지만 매형이 너무 교묘해요. 겉으로는 완벽한 아빠인 척하면서 태민은 자신이 수개월간 증거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대부분 삭제했고 오히려 태민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다고요. 점심 무렵 복자와 다인, 태민이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3사람은 머리를 맞댔어요. 태민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백업해둔 파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봐주세요. 제가 숨겨둔 영상이에요. 영상 속에는 도연이 서아를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도연은 아이의 어깨를 움켜잡으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영상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태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매형이 소방관이잖아요. 영웅 이미지가 강해서 아무도 의심 안 해요.
그리고 매형이 먼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냈고요. 오후 3시 복자는 다시 아동보호기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다인과 태민이 함께였어요. 상담사는 새로운 증거들을 보고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긴급 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법적 절차가 필요해서 그때 복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아였어요. 할머니, 도와줘요. 아빠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복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저녁 6시 복자와 다인, 태민, 그리고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이 도연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도 함께 왔어요. 문을 열자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동학대 의심건으로 조사하러 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복자를 노려봤습니다. 장모님이 또 이런 짓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증거가 있었고 증인도 있었어요. 서아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복자를 보자 아이는 뛰어나와 할머니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무서웠어요. 복자는 서아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그날 밤 도연은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혐의였어요. 다인은 이혼을 결심했고 태민은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복자는 서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복자는 지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이제야 내 부탁을 지켰어. 늦어서 미안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전 아동보호기관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복자는 서아의 손을 꼭 잡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다인과 태민도 함께였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아동보호 전문가들과 경찰, 그리고 법원에서 파견된 조사관이 앉아 있었죠. 담당 상담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제 긴급보호 조치로 서아를 할머니께 임시 인계했습니다. 이제 정식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복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서아가 계속 저와 있을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과 함께 도연 씨에 대한 정식 고발이 진행될 거예요. 수요일 복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복자가 고용한 변호사였어요. 젊은 여성 변호사는 복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충분해요. 녹음 파일, 영상, 사진, 그리고 다인 씨와 태민 씨의 증언까지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다만 도연 씨가 강하게 저항할 거예요. 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요일 복자는 서아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동정신과 전문의가 서아를 진찰했어요. 1시간의 상담 후 의사가 복자를 불렀습니다. 서아는 심각한 정서적 학대를 받았어요. 특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깊게 심어져 있습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복자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서아를 위해서라면. 금요일 오후 첫 번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법원 조사관이 복자의 집을 방문했어요. 집 환경, 경제 상태, 양육 능력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연세가 66이신데 아이를 돌볼 수 있으실까요? 복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100살이 되어도 서아는 지킬 겁니다.
조사관은 서아와도 대화를 나눴어요. 아이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할머니는 절 때리지 않아요. 나쁜 아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토요일 복자는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상인들이 복자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김 사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복자 씨, 미안했어요. 우리가 오해했어요. 복자 씨가 옳았어요. 경비 아저씨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복자 씨가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줬어요. 막는 게 사랑이라는 거. 일요일 다인이 복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혼 서류예요. 그리고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게요. 도연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본 것들을 다 말할 거예요. 복자는 다인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힘들었을 텐데. 다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용기를 낼 차례예요. 다음 주 월요일 본격적인 법정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복자는 매일 변호사와 만나 전략을 세웠어요. 증거를 정리하고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태민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은 자료가 더 있어요. 도연이 형이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들이요. 태민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연이 직장에서도 분노 조절 문제로 경고를 받은 기록, 그리고 첫 번째 결혼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들이었어요. 화요일 서아는 미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사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표현했어요. 처음으로 서아가 사람의 눈을 그렸습니다. 비록 작고 흐릿했지만 분명 눈이 있었어요. 치료사가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아이가 다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수요일 저녁 복자는 서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어요. 할머니, 나 이제 아빠 집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 이제 할머니랑 계속 있을 거야. 서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복자는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목요일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 공판 날짜가 잡혔다는 거였어요. 다음 주 금요일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겁니다. 복자는 지은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내 딸을 지킬게. 끝까지 싸울 거야. 그날 밤 복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영상, 일기장, 의사소견서,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금요일 아침 복자는 서아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할머니, 서아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친구들과도 조금씩 어울리기 시작했고요. 복자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서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오후에 복자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마지막 미팅을 가졌어요. 할머니, 준비 다 되셨죠? 이제 정의를 실현할 때예요. 복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아를 위한 싸움,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금요일 오전 9시 법정의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복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에는 시장 사람들,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이웃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복자를 응원하러 온 거였죠. 피고석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반듯한 소방관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의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정하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백발의 여성 판사는 위험 있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아동학대 및 양육권 관련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증거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 남도현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딸 서아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법정에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연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잖아. 내가 나쁜 아이라서 엄마가 떠난 거야.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다음은 다인의 증언 차례였습니다. 증인석에 선 다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은 서아에게 계속 죄책감을 심어줬어요. 밤마다 아이 방에 들어가서 엄마 얘기를 하며 울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막지 못했어요. 도연의 변호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실한 소방관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이는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그때 태민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외장하드가 들려 있었어요. 저는 몇 달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여기 영상이 있어요.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도연이 서아를 벽으로 밀치는 장면,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는 장면, 그리고 서아가 구석에서 우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판사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도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아내가 죽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그것이 아이를 학대할 이유가 됩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아의 진술서가 낭독됐습니다. 아이가 직접 출석하기에는 너무 어려서 아동심리 전문가가 대신 진술했어요. 서아는 아버지를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나쁜 아이라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고 엄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복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처음엔 태민 씨를 의심했어요. 제 무지와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가해자는 제 사위였는데 겉모습에 속았던 거예요. 복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했습니다. 서아는 처음부터 신호를 보냈어요. 그림으로 행동으로. 하지만 저는 너무 늦게 알아챘습니다. 이제라도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요. 도연의 직장 동료도 증언했습니다. 도연은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번 경고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3시간의 심리 끝에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남도연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상담 치료 명령, 그리고 향후 5년간 아동 접근 금지를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또한 양육권은 외조모 최복자 씨에게 부여합니다. 복자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한때 영웅이었던 소방관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법정 밖으로 나온 복자를 다인이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해내셨어요. 서아를 구하셨어요. 태민도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저를 의심하셨던 건 당연해요. 저도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복자는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이 진짜 서아를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저녁, 복자는 서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 뛰어와 안겼어요. 할머니, 이제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영원히 함께야. 서아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복자가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날 밤 복자는 지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지은아, 드디어 끝났어. 내 아이는 이제 안전해.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인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빵집을 다시 열었고 서아를 자주 찾아와 돌봐주었어요. 어머님, 저도 서아의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진짜 엄마는 못 되지만 복자는 다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미 가족이야. 우리 모두가. 판결문의 마지막 문장이 복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랑은 침묵이 아닌 개입이며 방관이 아닌 행동입니다. 3개월 후 5월의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강화포구는 겨울과 달리 생기가 넘쳤어요. 바닷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고 상쾌했습니다. 복자는 시장 좌판에서 젓갈을 팔며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겨울의 그 무거운 그림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자 씨, 요즘 얼굴이 확 펴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김 사장의 말에 복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66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생기가 돌았어요. 서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제일 기뻐요. 오후 2시 복자는 서아가 다니는 미술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그림을 그렸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가는 길 내내 복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치료실에 도착하니 서아가 큰 도화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복자가 들어오자 아이는 뛰어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특별한 그림 그렸어요. 보고 싶어요? 치료사가 미소를 지으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복자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늘에는 구름 속에서 웃는 엄마가, 땅에는 할머니와 손잡은 서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다인이 빵을 들고 있는 빵집도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모든 사람의 눈이 또렷하게 그려져 있다는 거였습니다. 크고 밝은 눈들이었죠. 서아가 오늘 처음으로 나는 좋은 아이야라고 말했어요. 치료사의 말에 복자는 서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그래, 서아는 정말 좋은 아이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야. 치료실을 나온 후 복자와 서아는 다인의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빵집은 다시 문을 연 후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다인의 밝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서 와요. 서아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만들었어요. 서아는 신나서 빵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태민도 들렀는데 이제는 카메라 가방 대신 색연필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서아는 환하게 웃으며 태민에게 안겼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어요. 저녁 무렵 복자는 서아와 강화포구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기 등대 보여요. 불빛이 반짝반짝해요. 하얀 등대가 불빛을 비추며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등대는 길 잃은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준단다. 할머니도 제 등대예요. 저를 안전하게 지켜줬어요. 복자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서아를 재운 후 거실로 나왔어요. 탁자 위에는 정식 양육권 인정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자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지은아, 내 아이는 이제 정말 괜찮아. 밝게 웃고 있어. 다음 날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서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이에요. 시장으로 돌아온 복자에게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복자 씨가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복자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늦게 깨달았어요.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개입이라는 걸. 오후에 서아가 전화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제일 밝은 아이 상 받았어요. 복자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녁, 서아는 밥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서아를 영원히 사랑해. 그날 밤 복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서아는 웃었다. 아이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가득하다. 창밖에 등대 불빛이 한 바퀴 돌며 밤을 밝혔습니다. 사랑은 침묵이 아니라 개입이었고 그 개입이 한 아이를 구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복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